유럽 산업의 근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EU 정책 라인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그래프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전, 배터리, 조선, 반도체, 전기차 핵심 부품 등 유럽 5대 산업의 공급망 의존국 순위가 공개됐는데 놀랍게도 과거 일본과 독일이 차지하던 자리에 한국 코드가 1위와 2위를 차지한 그래프가 연속해서 등장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일본과 독일이 기술 주도권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산업의 체질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선 것인지 유럽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고위 관료들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올라왔을 리 없다며 아시아를 신흥공업국으로만 보던 전통적 시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러나 회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일부 관계자들은 유럽이 믿어온 일본과 독일 기술력이 실제 현장에서는 조용히 한국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들은 과장된 가정일까요? 아니면 유럽이 끝내보지 않으려 했던 새로운 세계 공급망의 단면일까요? 저는 마이클 한센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산업 에너지 정책 수석자문으로 일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저를 공급망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날도 평범한 회의로 시작됐습니다.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 13층, 회색빛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비공개 회의실이었죠. 제 앞에는 간단한 표지의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EU 2030 핵심 공급망 리스크, 비공개 초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예상대로였어요. 평범한 도입부였죠. 그런데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가전,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부품. 각 산업별로 다른 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펼쳐졌는데 상단 자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KR. 한국이었어요.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어요. 한국이 모든 산업에서 1위 혹은 2위로 올라와 있었죠.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다시 썼어요. 그래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몇몇 관료는 펜을 떨어뜨렸고 어떤 이는 서류를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데이터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 한쪽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건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이었어요. 제 뇌리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겨울 서울 김포공항의 풍경이었죠. 환전 창구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추락하는 환율 뉴스에 고개 숙인 시민들, 거리를 가득 채운 불안의 공기. 그때 제 상사가 제게 말했던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이지? 이게 아시아야. 숫자보다 얼굴을 봐. 위기 때 얼굴이 곧 그 나라의 체질이라고. 그 말은 당시 31살이었던 저에게 지나치게 강한 설득력으로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한국은 늘 불안한 신흥국의 상징이었어요.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인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그래프는 그 모든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한국 출신 분석관이 데이터를 과장한 게 틀림없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회의실 앞쪽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24년 유럽의 실제 파트너 이동 추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2010년 차트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얇은 선 하나에 불과했죠. 그런데 2024년 차트에서는 한국의 선이 가장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배터리, EV 부품, 조선, 디스플레이. 유럽 5대 산업의 핵심이 서서히 한국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턱을 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라우디아 벨이었어요. 독일 배터리 및 EV 부품 대기업 VB 셀테크의 CEO이자 저의 20년 지기 친구였죠.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VB 셀테크는 향후 5년간 한국 기업과의 공동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아래에는 추정 분석 모델이라는 문구가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지만 그 방향성은 명백했습니다. 유럽 주요 산업 체인이 일본과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VB 셀테크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클라우디아 대표님. 모든 시선이 클라우디아를 향했습니다. 저도 그녀를 바라봤어요. 클라우디아는 말없이 책상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클라우디아가 한국과 손을 잡은 건가? 제 견고한 세계관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회의가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흩어졌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잿빛 불이 셀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 속 영상처럼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7년 12월 서울 김포공항.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날이었어요. 저는 당시 런던 금융권에서 일하는 젊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31살이었죠. IMF 외환위기 직후 서울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분석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어요. 겨울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전 창구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TV 모니터에서는 추락하는 환율 뉴스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중년 남성,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젊은 여성,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우는 택시 기사.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제 옆에 있던 상사 리처드 그린필드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보이지? 이게 아시아야. 숫자보다 얼굴을 봐. 위기 때 얼굴이 곧 그 나라의 체질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본 그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죠. 두려움, 불안, 절망. 그게 제가 본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업 부도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한국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 부정적, 회복 가능성, 불투명, 투자 권고, 보류. 제 펜은 거침없이 움직였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 불빛마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 기업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들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반도 믿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오후에 리처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 나라는 감정적이야. 숫자로 움직이지 않아. 그게 위험한 거지. 우리는 숫자를 믿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리처럼 들렸어요. 한국은 감정적이고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나라가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본 풍경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무너지는 나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투자 비권장, 장기 회복 불투명. 제 상사들은 제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어요. 현장을 제대로 봤다고 칭찬했죠. 그날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1997년 겨울 김포공항의 그 풍경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불안한 신흥국, 위기에 약한 나라. 그게 제가 가진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한국의 본질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본 건 단지 한순간의 단면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음표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브뤼셀 13층 회의실에서 그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그래프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왔죠. 그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회의 제게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997년 겨울 서울과 2024년 브뤼셀 그래프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고 있었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단상 앞에는 장지윤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34세 한국 출신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7번을 보시죠. 2010년 대비 2024년 유럽의 실제 파트너 이동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차트가 나란히 나타났어요. 2010년 차트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굵은 선들이 유럽 산업과 연결돼 있었죠. 한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얇은 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차트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선이 가장 위로 솟아 있었고 일본의 선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독일도 여전히 강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분야를 보시죠. 2010년에는 일본 파나소닉이 유럽 시장의 6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유럽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지훈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EV 부품 신뢰성 지수입니다. 2023년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예요. 1위 현대모비스, 2위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3위가 독일 보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팩트만 나열했습니다. 과장도 자랑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조선 분야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기준 2024년 1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의 6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 수준이에요. 지훈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세 개의 이름이 차트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선은 제가 잘 아는 분야였어요. 한때 유럽이 지배하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2024년 기준 OLED 패널 세계 시장 점유율, 삼성 디스플레이 43%, LG 디스플레이 28%, 합계 71%입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다시 썼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분석입니다. VB셀테크는 향후 5년간 한국 기업과의 공동 투자 비중을 현재 12%에서 38%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일했고, 함께 술을 마셨고, 서로의 가족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VB셀테크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클라우디아 대표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클라우디아에게 쏠렸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말없이 책상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클라우디아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독일과 일본이 유럽 산업의 양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축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으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훈이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후 2030 핵심 공급망 리스크, 한국 요인 분석.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 요인. 그게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어요.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았죠. 저는 클라우디아를 복도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곤란해. 커피숍으로 가자. 우리는 건물 1층 작은 커피숍으로 내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클라우디아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1년 전부터 우리는 한국과 기술 제휴를 진행 중이야.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1년 전부터라고요? 클라우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14개월 전이야. 2023년 9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클라우디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이사회에서도 극비 사항으로 분류했거든. 유럽 내부 반발이 걱정됐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클라우디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우리 회사는 3년 전부터 위기였어. 일본 파트너사들의 기술이 정체됐거든.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클라우디아를 바라봤죠. 그때 한국 기업들이 접근해 왔어. 처음에는 무시했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거든. 너처럼 나도 한국을 신흥국 정도로만 생각했어.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팀이 한국 배터리를 테스트했어.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LG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우리 일본 파트너보다
18% 높았어. 수명도 더 길었고 안정성도 더 뛰어났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다시 테스트했어. 결과는 똑같았어. 그때 깨달았지.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걸. 클라우디아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회사의 핵심 파트너 리스트에서 빠졌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빠졌다고요? 클라우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축소하기 시작했어. 대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렸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어요. 클라우디아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제 30년 편견을 산산조각 냈죠.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서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 말을 남기고 클라우디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하지만 이건 사업이야.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 그녀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커피잔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20년 동안 내가 믿어온 신흥국, 한국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오래전에 현실과 어긋난 건가?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했어요. 아니,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거죠. 클라우디아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숫자와 데이터로 판단하는 CEO였죠. 그런 그녀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바뀌었다는 뜻이었죠.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공급망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13층 제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죠. 저는 책상에 앉아 장지훈이 만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숫자만 보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선 세계 점유율 1위와 2위, 한국. 저는 펜으로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최신 배터리 에너지 밀도, 한국 상위 세계 기업 독점. 밑줄을 그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 한국 기업이 70% 이상. 다시 밑줄을 그었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 신뢰성 지수, 한국 제조사 1위와 2위. 밑줄을 그었어요. 가전 글로벌 성장률, 한국 1위와 2위. 밑줄을 그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밑줄이 늘어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공급망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회복력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 공급망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줌. 제 머릿속에 1997년 김포공항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환전 창구에 줄 선 사람들, 고개 숙인 시민들, 불안한 공기. 저는 그 장면을 위기의 얼굴로 규정했었죠. 그런데 만약 그 장면이 사실은 회복의 출발점이었다면, 대응의 시작이었다면, 재건의 첫걸음이었다면, 저는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이 작성한 부록 자료가 있었어요. 한국 산업위기 대응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간 한국 조선업 재편. 저는 숨을 멈추고 읽었어요. 1997년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21%, 2002년 세계 점유율 35%, 5년 만에 14% 상승.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사례를 읽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 2008년 DRAM 세계 점유율 38%, 2012년 세계 점유율 58%, 4년 만에 20% 상승.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배터리 산업.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세계 점유율 26%, 2023년 세계 점유율 39%, 3년 만에 13% 상승.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위기를 견디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나라였어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도약하는 나라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 비교 분석이라는 챕터가 나왔어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 개선 속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일본 파나소닉 연평균 3.2% 개선.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연평균 8.7% 개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7%, 3.2%의 거의 3배였어요. OLED 디스플레이 수율 개선 속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일본 샤프 연평균 2.1% 개선.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 연평균 6.4% 개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개선 속도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를 넘겼습니다. 공급망 신뢰도 평가라는 제목이었어요. 2023년 유럽 주요 제조사 100곳 대상 설문조사. 공급 안정성 평가. 1위 독일 91점, 2위 한국 89점, 3위 일본 84점. 납기 준수율 평가. 1위 한국 96%, 2위 독일 94%, 3위 일본 91%. 위기 대응 속도 평가. 1위 한국 93점, 2위 독일 87점, 3위 일본 79점.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 겨울 김포공항에서 본 그 풍경은
한국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단지 한순간의 단면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1998년 제가 작성한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제 글씨가 보였어요. 한국 경제 전망, 부정적. 회복 가능성, 불투명. 투자 권고, 보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6년 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조선업,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90% 차지. 한국 배터리,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50% 돌파. 한국 반도체, AI 시대 메모리 기술 선도.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뉴스였어요. 저는 이 뉴스들을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 편견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브뤼셀 야경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클라우디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서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유럽 최고의 CEO가 한국에서 미래를 본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25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생각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한국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제 기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1997년 김포공항의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밝고 세련된 공항 터미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서울 강남으로 가주세요. 제가 한국말로 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기사님은 알아들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고속도로 양쪽으로 깔끔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초록빛 가로수들이 지나갔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아니요. 25년 전에 한 번 왔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많이 변했을 거예요. 25년이면 완전히 다른 나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1997년에도 빌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현대차 EV 공장,
LG 배터리 연구소, 현대중공업 조선소. 빡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방문지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거대한 공장 단지, 최첨단 시설들, 질서정연하게 오가는 차량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갔어요. 클린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제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생산 데이터.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하루 생산량이 45만 장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5만 장이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UV 공정을 적용한 최첨단 라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 전 제가 본 한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음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이었어요. 미래를 향한 확신이 그들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죠.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계 최고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미 세계 최고였어요. 저는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차 EV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을 걸으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전기차들이 하나씩 완성돼 나오는 모습, 정밀한 조립 과정, 품질 검사 시스템.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3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내년에는 50만 대로 늘릴 계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LG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이었어요. 연구소장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실입니다. 거대한 실험실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배터리 셀들이 테스트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실험하고 있었죠.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밀도 350와트시 퍼 킬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제품보다 30% 높은 수준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30%요? 그게 가능한가요? 연구소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2년 내로 양산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확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아래 서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이었어요.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운반선입니다. 길이 295m, 폭 46m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선박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했어요. 압도적이었죠.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선박을 동시에 12척 건조하고 있습니다. 12척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조선소를 나오며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위기를 견디는 게 아니라 위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나라인지도 모른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제 목소리를 실어 날랐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장지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문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과 달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1997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위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난 한국을 잘못 봤던 것 같소. 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당시의 한국을 본 거죠. 하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지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은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인들은 선택을 했죠. 어떤 선택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 금반지를 나라에 내놓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감정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했었죠. 지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했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받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죠.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연구원이 되기 위해. 지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됐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견디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로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쳤습니다. 위기로 성장하는 나라.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지윤이 덧붙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죠.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센 씨,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직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죠.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거든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계속 성장할 거예요. 특히 배터리, AI, 바이오 분야에서요.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본 것들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센 씨, 유럽과 한국이 함께 가면 좋겠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만 합니다. 지훈과 헤어지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20년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어요. EU 산업 전략을 다시 짜야 했죠. 한국을 중심에 두고 브뤼셀로 돌아온 뒤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EU 산업 전략 회의를 소집했어요. 긴급 회의였죠.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똑같은 13층 회의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발표자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EU 산업 전략 재편안 한국 파트너십 강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현대중공업을 직접 봤어요. 제가 본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이 나왔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하루 생산량 45만 장.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규모는 없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현대차 EV 공장 사진이 나왔어요. 연간 35만 대 생산. 내년에는 50만 대로 확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처입니다.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LG 배터리 연구소,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각 사진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팩트로, 감정 없이 이야기했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어요. 결론: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이미지로 한국을 판단했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강해진 나라예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모든 위기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강해진 나라다. 그 문장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으로 제 20년 편견을 스스로 파기했어요.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놓치고 있는 기회는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EU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하자고. 배터리, 반도체, 조선, 전기차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자고.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과된 거죠. 회의가 끝나고 몇몇 관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설득력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시길. 그날 저녁 저는 클라우디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받았어요. 클라우디아, 나야. 마이클이야.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한국이 답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클라우디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환영해, 마이클. 미래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클라우디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제게도 드디어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라는 이름의 별이요. 며칠 뒤 EU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전기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가 나갔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보도했죠. EU,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 일본 대신 한국 선택.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는 자책감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책상 서랍에서 1998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 부정적이라고 썼던 그 보고서요. 찢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 유럽의 미래 파트너.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다. 유럽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기 시작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그 나라. 제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는 명확히 보이는 그 나라.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유럽이 함께 가야 할 파트너였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진실을 쓰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 마이클 한센이라는 한 남자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유럽 산업 전략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유럽 산업 전략이 흔들리던 날, 한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세계 지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IMF의 위기를 회복의 발판으로 바꾼 나라. 가전, 배터리, 조선, 반도체, 전기차 모든 분야에서 자신을 증명한 나라. 한국은 누군가의 편견 속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계 산업의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명백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달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본 남자. 마이클 한센이었습니다.